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는 팩트로 돌직구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팩트로 폭격하는 강찬호 기자님 그리고 정치 세대 교체 최전방 공격수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명절 전에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방송했고 오랜만에 우리 김 대변인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더 뽀시시하고 네. 더 아주 이렇게 활기 넘치는 얼굴로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네. 뭔가 좀 더 뽀샤시해졌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너무 그렇게 영광이에요. 생각했어요. 예, 강찬호 기자님이야 뭐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또 대기자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예. 옆구리 찔렀나 봐 내가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는 게 지난번에 우리 하문경 그 그분한테도 당협위원장하고 제일 존경한다고 했거든요. 제일 존경하는 맨날 제일 존경한다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 많을수록. 네. 정치인과 또 기자분들은 또 같은 영역이지만 또 다른 또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지금 그 언더 73 아 정말 저 감동이에요. 네, 감동이다. 그러니까 언더 73 얘기 좀 해볼게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저 그리고 변호사님, 유재하 변호사님,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각자 기억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1월 초에 저희끼리 이제 따로 한번 신년이고 하니까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시간을 좀 가지자 해서 갔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어느 자리를 가나 막내기 때문에 오라면 오는 사람 가라면 가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사람. 뭐 그러니까 약간 머리수 채우기에는 딱 좋은 스타일이니까 아이고, 이제 가서 자리를 하는데 아 우리가 이런 거를 기획하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이제 그 형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길래 뭐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저는 다 좋습니다. 예, 제가 뭘 하면 될까요?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네. 너도 해야지. 너 의견을 주려면 하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야 오랜만이다.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아, 그렇죠. 왜 뭐 우리 한번 뭐 자리 해야지라고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치레. 네. 약간. 근데 저는 진짜로 진행될 줄 사실 맨 처음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하자 하고 아주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게 진행이 돼서 예, 지금 오늘에까지 왔죠. 그러니까 진짜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게 1월 달에 얘기가 나오고 네. 6월 달에 지금 채널이 오픈이 됐으니까 네. 진짜 빠르게 추진력 대박이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앞으로 어때요? 지금 보니까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한 18,700명 정도 있고 그리고 티저 영상 지금 딱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티저 영상이 지금 56,000뷰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티저 영상 그것도 한 3분짜리 하나 딱 올라갔는데 네. 지금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20,000명 육박하니까 이거 대박 나겠다 싶어요. 사실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저 같은 쩌리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 무슨 지금 정치 세대 교체의 최전방 공격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혁혁한 지금 정권을 쌓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네. 이 외양과 존재만으로도 네. 굉장히 언더 73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 좀 전에 저한테 한 얘기 때문에 제가 보답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 저는 그 586이지만 이것만큼은 586적인 그 속보이는 행동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지금 시작할 때 눈빛 보니까 여전히 속보인다는 것 같아. 같이 시작할 때 사실 저희는 저희끼리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그리고 지금 당이나 국가가 나아가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마 이제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자. 사실 우리가 원외고 각자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당의 직책이 없기 때문에 네. 하자라고 해서 되게 재밌고 즐겁게 이제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너무 기쁘면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박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살짝 따졌죠. 왜 이렇게 커지는 거냐고. 일이 왜 이렇게 커져요? 근데 진짜 관심 많아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엄청 많이 기다리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뭔가 좀 가려운 데 긁어줬다 뭐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티저만 나갔는데 정식 영상 언제쯤 올라가요? 지금 계획은 이제 저희가 금요일에 김영삼 대통령 그 민주화재단 도서관에 이제 가서 김현철 이사장님을 만나 뵙는데 그때부터 해서 아마 첫 번째 영상이 올라올 것 같고 오. 이제 좋아요. 아주 좋은 행보입니다. 예, 이게 또 사실 저희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화의 상징성. 네. 김영삼 대통령이야말로 계엄으로 집권 그리고 한 신군부를 가장 누구보다도 증오했고 그 군부에 의한 군부 독재 군정 종식을 가장 누구보다 내세운 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집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하나회 수청 아닙니까? 하나회가 뭡니까? 전두환의 그 가지들로서 바로 그 계엄 80년 계엄 때 다 그 한몫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청산한 사람은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5.18을 국경일로 그 국가기념일과 그다음 만들고 망월동 묘지를 우리 국립묘지로 만든 거 누가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첫 번째, 네.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힘의 그런 롤모델이고 지도자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상징이죠, 생각하시면 상징.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 행보가 굉장히 그럼요. 세련되게 네. 괜찮다. 이 행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진짜 보수는 저래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게 보수.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준 거고. 진보네요, 진짜 계승해야 보수. 돼. 그럼요. 네. 안 느꼈어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진짜 보수시죠? 네, 네, 진보. 진짜 보수. 지금 이제 진보. 웃기 시작하잖아요. 사회생활 웃음이기 때문에. 다들 왜죠?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우리 강찬원 논설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의 이제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은 벽면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받든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저 언더 73이 네. 우리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아쉬운 게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가려져 있어요. 굉장히 가려져 있어. 되게 이제 국민의힘 하면은 여전히 지금 박정희예요. 이걸 TK라는 또 이제 핵심 텃밭이다 보니까 박정희 맞습니다만 박정희 당연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기리고 정신할 게 많지만 네.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산업화 위해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제를 더군다나 지금 우리 보수 여당 입장에서 훌륭하게 수행해냈기 때문에 네. 굉장한 롤모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수당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확장과 미래를 네. 열어주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보수 정당의 미래를 짊어질 언더 73 네. 이 정치인들이 네. 그 첫 번째 어떤 그 런칭 사이트로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을 택했다는 거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련되게 아젠다를 잘 뽑는다. 앞으로 네. 진짜 기대된다. 뉴스엔진은 두렵다. 네, 네. 뉴스엔진만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뉴스엔진보다 더 사랑해 주셔도 되니까 같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 언더 76 제가 저도 586인데 언더 76 아니에요. 73. 73이군요. 언더 73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김준호 근데 대변인은 76 이후로 보이는데 이 얼굴을 보니까 아, 그래요? 맞죠? 네. 저는 언더 73 안에서도 거의 막내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막내죠, 예, 뭐.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반기는 건 저는 586인데 지금 586 정말 종말을 고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종말을 고해야 될 세력이 네. 또 아래를 틀고 가장 지금 전면을 뒤덮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민주당이에요. 네, 그렇죠. 자, 민주당을 보시면요. 이번 총선에 이제 뭐 170석 거야라고 이제 굉장히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네. 내용을 보면요. 246명을 이번에 그 공천을 했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그 공천한 사람 중에 37.3%가 정과자예요. 네. 아, 그렇게 수치가 높아요? 네, 73%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별들이 더불어 반짝당이야. 그래가지고 별들의 행진. 네. 아니 왜냐면 일단 아버님께서 지금 뭐 저 재판을 5개 받고 계시는데 아니, 그 사람 정권 사범이에요. 아, 그렇죠. 그분만 해도 벌써 대장이야. 별 그러니까. 붙이면 대장. 네. 별이 4개. 그런데 어쨌든 별을 단 분이요. 무려 37.3. 거의 10명 중 근 4명. 3명하고 4명 사이쯤 되고요. 네. 그중에 45명이 또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법인데 네. 또 요게 굉장히 문제예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586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누굽니까? 정청래. 자, 정청래 이분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나라 뭐 준법 질서 뭐 이거 지금 막 그러시는데 이분은 지금 법을 어긴 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국보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현주 건조물 방화 이해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금, 화양류, 간속법 위반, 화양병사함 처벌 법률 위반 이런 거 다 정과자예요. 그리고 89년도 아시다시피 뭐 했습니까? 정동 주한미국 대사관장을 지면서 사제 폭발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먹었고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그거가 뭐냐면 당시 주한 미대사 처단하자. 그래 그 처단하자.
그레그는 또 웃기는 게 그때 대사가 주한미 대사가 그레그인데 그레그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레그가 또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을 열심히 또 이렇게 지원해 준 분이에요. 그런 분을 또 그때는 처단하자 그랬어요. 민족 자주 쟁취하자. 또 이런 분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최측근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재명 요즘 대표 뭐 완전히 갑자기 왕 우클릭하면서 뭐 그렇죠. 친미 행보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측근에 이런 사람이 왜 있는지를 우선 아니 그렇게 친밀하는데 왜 이런 분이 측근이신가요?라고 미국 분 사람들은 물을 것 같아. 의아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분이 뭐지? 할 것 586이고요.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하경 부의장 이분도 되는데 이분 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남민전 김민전 아니고 남민전인데 남민전. 네, 남민전 79년도에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하자. 민주주의 전선하자는 건데 네. 이분은요 그때 아예 군자금 마련한다고 재벌집에 들어가서 절도. 원래 그 남민전이 그때 그런 노선을 취했어요. 절도요? 그 뭐냐면 우리의 성스러운 그 혁명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은 아. 이 부패하고 매판적인 우리나라 그 재벌들 돈 가진 사람들 그 집에 가서 그 훔쳐오고 강도하고 이래도 정당하다. 이래갖고 그런 노선을 취했어요 그 사람들이. 약간 옛날 뭐 자기가 홍길동이라 생각했나? 왜 그럴까요? 뭐 홍길동이라는 말은 홍길동 모독이죠. 그렇죠. 모독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랬지? 어쨌든 근데 와, 그렇게까지 갔다고요? 그럼요. 그때 그랬어요. 그 남민전이 오.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벌집 담벼락을 넘었다가 강도상해죄 전과를 남겼다. 화려합니다. 화려해. 네, 그때 아마 반포의 최석원 회장, 네. 동아그룹 회장 침입해서 경비원을 과도로 찌르고 그랬구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을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러고서 받드는 분위기고 그래서 공천 준 건데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왜 민주당은 지금 수없이 터져 나오는 돈 범죄, 성범죄, 각종 희한한 범죄들을 저렇게 그냥 뻔뻔하게 우리 죄 지은 게 뭐 있어? 우리를 기소한 검찰이 악마야.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범죄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한다고 이제 저지른 그때 범죄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민주화 운동 할 이유도 없고 지금 그 의원 중에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 없어요. 민주화에 오히려 방해되지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그냥 과거의 그 민주화 운동 거기다 연결시켜 갖고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내로남불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하는 데는 바로 요거예요. 우리는 민주화 세력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민주화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돈이건 또는 뭐 성이건 이거 관련해서 범죄 그거는 다 악마 검찰 보수 세력의 아주 그냥 악질적인 프레임이고 우리 죄 지은 거 없어. 이런 분위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래서 586은 안 돼. 아예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 언더 73이 이제는 좀 나서야 된다. 저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내일부터 이제 방송 못 나오는 거 아닌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집단인데 네. 지금 계엄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아픈 지점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글 주시는 것 중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기대도 안 합니다. 뭐 이런 글도 주시는데 네. 아까 우리 기자님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희대의 명언을 또 하나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직 우리 언더 73 뭐 정리해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아직 언더 73 얘기 아까 끝났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언더 73이 바로 이제는 오버 73, 즉 586은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언더 73 정말 가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586은 그래도 이제 방송할 뭐 이 정도 공간은 좀 근데 어떤 허락해줬으면. 분이 기자님 586 세대라고 하니까 안 믿으시던데요. 그러면은 60년대 그 이전 세대 그러면 젊어 486 뵌다. 느낌이 나시니까. 그러니까 젊어 뵌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냥 또 말씀이신다. 아니 덕담으로 제가 그냥 독담이죠. 염치 없이 받겠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오버 없네. 73을 구성하셔가지고 네. 저희와 이제 뭐 노선 경쟁을 하신다거나 오버 73. 그거 오버 아니면은, 아니에요? 예. 그거 오버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언더 73이 어쨌든 구독하시는 분들은 나이 제한 없어요. 그냥 구독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구독자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거기 끼고 싶은데 내가 못 낄까 봐 네. 하는 말이 몸무게 73 이하다. 그럼 다 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우, 당연하죠. 나이 73이다. 아니 그리고 몸무게가 네. 73 이상이면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왜 안 돼? 상관없어요. 왜 안 돼? 예. 언더 73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예. 모든 분들 다 환영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분도 모든 환영이에요. 분들 환영이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나이로 이 그거 언더 아니에요? 73의 의미는 73이라는 어떤 숫자로 어떤 가입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58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대한민국을 좀먹어온 이 586 세력을 이제는 젊음의 힘으로 밀어낸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 그 정신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저는 그러니까 이 언더 73의 가장 큰 뜻은 이제 그야말로 586 정리, 586의 종언과 어떻게 보면 동의어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시발점으로 너무 자랑스럽다.
예. 네, 우리 강찬호 전 대변인. 기자님을 네. 고문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마침 말씀을 이 주셔서 결론을 제가 얻어내려고. 저는 다시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내거는 기치가 이제 세대 교체도 사실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73을 이제 숫자로 내걸다 보니까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제 왜 73이냐 나는 그쵸. 뭐 72는 어떻게 하냐 73의 기준은 뭐냐 뭐 빠른 73도 넣냐 그다음 뭐 12월 항상 31일생 그럴 수 어떡하냐는데 있죠. 네네. 사실 이거 자체가 밈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주제로 이제 뭐 감론을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쵸.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충분히 즐거워질 수 있다. 그럼요. 이게요, 다 그래요. 왜냐면 그럼 586은 또 뭐 어떻게 돼요? 586도 마찬가지죠. 586이 뭡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80년대 학번 그리고 6이라는 건 60년대 산. 그다음에 이제 5라는 거는 이제 50대라는 건 지금도 벌써 2020년대가 5년 절반을 갔기 때문에 지금 586 절반은 6이에요. 6. 지금 5.586이야 사실은 평균으로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김부겸 이분은 586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 전에 이미 태어난 58년도가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럼 이분은 586 아니에요. 근데도 586들하고 다 어울리고 다니면서 586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이게 아주 칼로 뭐 무자르지 정확히 진짜 그야말로 뭐 12월 31일부터까지는 아니고 1월 1일부터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지금 요 시대, 이런 시대 정신 새로운 걸 끌고 나가는 이 사람들과 마음이 같은가? 존재가 좀 같이 좀 뭔가 처신하는 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아니, 고문 모셔야 되겠네요.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586도 똑같았어요. 네. 아, 이런 옛날에 정리. 586도 그러면 나는 59년 12월 31일생인데 나는 뭐 80년대 학번인데 난 그럼 난 뭐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그냥 광해 586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50년대 산이지만 586인 거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장 큰 의미는 이제 586으로 상징되는 이 위선과 내로남불 이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말 이제는 상식, 정의, 투명 좀 이런 거 이제 시대를 여는 우리 대략적으로는 73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라면 다 우리는 모두 언더다. 그럼요. 실상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아유, 생각합니다. 정리. 네. 요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오. 모두 무슨 박수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고문 자리는 오늘 이걸로 하나 그냥 말 하나로 그냥 네. 꽁 공으로 먹었다 생각하고요. 네, 오늘 하나 하셨어요. 네, 네, 석세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요 좋습니다. 얘기 좀 해야죠. 지금 네. 문다혜 씨가 오늘 진짜 네. 문다혜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아까 이제 2시 방송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니 왜 구속이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부터 네. 뭐 많이 기다렸는데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뭐 제가 우리 기자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 별칭이 있어요. 제가 기자님을 부르는 네. 별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문가. 네, 모든 사건을 정말 뼛속까지 알고 있다. 뼛속까지 안다기보다 네. 뼛속까지 분노하죠. 분노. 네, 정말 뼛속까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문재인 5년 동안 이제 저도 그 논설위원 하면서 취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건마다 보면 내로남불과 위선이 너무너무 많아. 그 취재로 그런데 상도 많이 거기에 받았어요. 대해서 문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뭐 본인은 뭐 정의 뭐 민주 인권 떠드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일이 없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을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자기 딸이 이제 그렇게 많이 가리고 도망가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기소됐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쯤에서는 자기가 이 성명 내야지. 그렇게 맨날 툭 하면은 뭐 대통령 끝나자마자 난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니 그리고 국민이 그러지 않아도 잊어 죽게 하는데 그냥 툭 하면 그냥 본인이 막 이거저거 올리고 사진 올리고 평산 책상 만들고 정말 기가 막힌 공개 행보 나 절대 안 잊혀지겠다는 네. 이런 행동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수많은 메시지 내고 당당하게 막 국민을 계속 훈계하는 그런 메시지 하면서 그러다가 정작 자신이야말로 좀 딸교육 제대로 시키세요라는 훈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뭔가 잘못한 게 걸리잖아요.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절대 제일 말 안 그래서 분노가 뼛속까지 아니 보통 때 나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내지 뭐 나 저 그냥 적당히 평균 우리 시민처럼 뭐 때로는 잘못도 하고 뭐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근데 본인이 무슨 뭐 민주화 인권 그리고 노무현 정신의 화신보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리고 그렇죠. 감추고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그리고 툭하면 그 윤건영 의원 같은 이른바 대변인 내세워가지고 최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건 하지. 정작 이거 완벽하게 딸이 그냥 개코로 걸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건이 지금 음주운전뿐입니까?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그 지금 국민 세금 다 훔쳐가는 불법 숙박 공유 거꾸로 그냥 불법 공유 숙박.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하니까 막 순서가 바뀌지만 우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힘을 얻는다. 우리 기자님 진짜 네. 뭔가 지금 이게 뼛속까지 분노하게 아니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느껴집니다. 언론인이기 네. 때문에 네, 분노는 언제나 자제하고 그렇죠. 객관적인 팩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이제 눈에 띄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그 문다혜 씨 네. 음주운전 혐의 그리고 불법 숙박 혐의 의혹 받아서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예, 공중위생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자 보면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되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고. 네, 첫 번째. 두 가지는 범죄고 한 가지는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안인데 네. 불입니다. 과음불. 과음불. 과는 과태료를 엄청 과태료의 여왕이죠. 과태료의 여왕. 우리 기억나세요? 과태료의 여왕. 과음불에서 과는 과태료다. 과태료의 여왕입니다. 과태료의 여왕이. 대면이 터져가지고. 그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문다혜 부녀가 소유한 차량 2대 체납건이 말이죠. 네. 엄청납니다. 그 문재인 소유가 무려 9건. 무려 9건이고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9건. 아니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압류 조치만 9번이야. 압류 조치만 9번. 압류 조치가 9번. 네, 압류 조치만 9번.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소렌토가 네. 소렌토 이제 문재인 갖고 있던 소렌토가 이제 문대혜 씨 소유가 됐는데 그 2022년 이후에도 그 세 차례나 압류 조치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내면 압류 조치가 나는 건데 그 압류 조치가 과태료를 워낙 안 내다 보니까 어. 압류 조치를 이렇게 당했다. 아니 근데 과태료를 먹는 것도 솔직히 좀 별론데 아니 그거를 안 일반인들은요 내기도 솔직히 하네요. 과태료 나오면 그냥 내요. 바로 나중에 내죠. 이게 얼마나 더 커질까 겁나 가지고 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그런데 냈어 또. 자 우리 문재인 소유의 그 소렌토의 최소 9차례 그리고 우리 이제 원래 문재인 거였는데 이제 문다혜 씨로 넘어간 캐스퍼에 네. 최소한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전부 과태료를 11번 이거 나온 건데 전부 납부를 안 했어요. 예, 과태료 11번을 다 납부를 안 해서 압류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야, 네? 그건 좀 그렇다.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국민이잖아요. 과태료 안 내요 그냥. 나 안 내. 그냥 안 내. 그 아빠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안 내는 건지. 아니 그냥 아빠가 대통령이건 뭐건 거의 배째라 아니, 수준인데. 배째라예요 배째라. 아니 야, 아빠가 본인이 11번이면은 대통령이건 뭐건 대통령 그럼 음주운전하면 안 걸리고 뭐 그런. 이건 실수도 아니잖아요. 11번이면. 그러니까 왜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고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습이지. 상습. 야. 이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기 때문에 다시 되살려드려야 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기들 이제 병원 데리고 간다고 네. 급하게 차 세워놓고 아기들 데리고 갔다 들어와서 이제 그 불법 주차로 찍힌 적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그게 이제 과태료 관련된 게 날라오고 그렇죠. 사진까지 찍어서 예, 날라오고. 찍어서 날라오고 그걸 안 내면은 사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네, 일반인은 불안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미리 내면은 조금 할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내면. 미리 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오고 또 그거를 뭐 와이프가 안다거나 가족들이 알면은 되게 질타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래 내고 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모르쇠로 해서 이야. 차량이 압류될 정도로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틴다라고 하는 게 보통 정신 상태가 아니면은 사실 힘들어요 그게. 자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압류 당할 뻔했던 캐스퍼를 또 몰고 그렇게 작년 10월 15일 네. 그것도 새벽 2시 51분께 바로 유흥가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 중에 차선을 그냥 비몽사몽 변경하시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를 부딪혀서 그 택시 운전사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해를 입으신 그런 네. 상해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다음에 힘겹게 여러 가지로 아마 또 합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오갔을 것으로 보여요.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네. 만취지 만취. 아니 그 영상 나왔잖아요. 그럼요. 진짜 영상 많이, 보니까 네. 기도 안 차던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이태원이 무슨 죄입니까? 이태원 그러지 않아도 그 직전에는 또 그쵸.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바로 옆에 해밀턴 호텔 이쪽에는 문다해 저쪽에는 참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정말 이태원이 정말 2년 연속 순환을 당했다.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근데 그 과태료 지금 정리됐어요? 지금도 안 그건 됐어요? 모르죠 뭐. 그거 좀 이런 것도 또 보면은 진짜 추적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또 말을 안 해. 잘. 그거 좀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해야 궁금합니다.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저 취재를 너무 한번 궁금해요. 해보고요. 11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어떻게 됐나. 기자님을 네. 믿고 뭐 맨날 뭐 국민들 보고 뭐 책을 읽으세요. 뭐 책을 안 읽으니까 저런 대통령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또 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책을 읽고 뭐 다 좋은데 아니 그렇게 교양 있는 책을 읽는 분이 과태료 그렇게 안 냅니까? 네, 진짜 정말. 11건은 좀 너무 그러니까 되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바로 그 비몽사몽 운전하시다가 택시 네. 운전사뿐만입니까? 걸어가던 행인 거의 칠 뻔했잖아요. 그때 그 맞아요. 뒤에 있던 사람이 얼른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분이 안 다쳤지. 사실은 그것도 사고 난 거나 다름없는. 그거 만약에 네. 사고 났으면은 구속 그런 구속 갔죠. 구속 갔죠.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저는 구속 갔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이번에 왜 이분이 구속이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당했는가? 그 지점 어떻게 보세요? 다들 그거 궁금해하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음주 운전 갖고서는 이제 그 구속을 이제 초범인 경우에는 이제 하지 않는 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거기다가 불법 숙박업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불법 숙박업이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징역 2년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이게 죄예요. 이게 좀 카드하죠. 네. 이게 그리고 가벼운 지금 건 불법 아니죠. 숙박업도 말이죠. 이게 지금 죄질이 좋지가 아주 않습니다. 아예 예를 들어 내가 숙박이 가능한 형태의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걸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뭐 깜빡 잊고 안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했는데다가 그 다음에 아예 원천적으로 숙박업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샀잖아요. 그죠? 오피스텔을 했잖아요. 오피스텔은 아예 안 돼요. 맞아. 네. 되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에어로 시작되는 그 이제 공유 숙박업 이걸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대부분 다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됩니다. 농어촌에 왜 이게 취지가 뭐냐? 농어촌에서 이제 왜 인구가 줄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어르신들만 사니까 그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애들 방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한기에 그럼 그거 용돈 벌이나 하시라 해가지고 농어촌에 거기를 민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이런 문다혜 씨 같은 사람이 그냥 그거를 하는 척하면서 실은 그걸 신고도 안 하고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이죠. 제주도의 그 문제 협재리의 그 아주 의문의 그 별장. 이거 좀 윤건영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별장이 아니다.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말이지 마치 별장 호합한 생활한다 그러는데 뭐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하여간 별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냥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공유 숙박업 그거 라이센스도 있다. 허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갖고 노태준 세대 그 얘기 듣고 들어갔죠. 그래? 한번 볼까? 저도 그래서 직접 그때 취재했어요. 지금도 기억난다. 이름도 기억난다. 제주도 한림읍사무소 그 협재리에 있어요. 네. 근데 그 건물 자체는 90년대 지어졌지만 입지가 끝내줍니다. 오션뷰. 오션뷰가 아니야. 아예 오션인 뒤에 뒷문 열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바로 바다에 퐁당 가는 거예요. 네.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니, 그래서 끝내주는 그런 그게, 집을 네, 수익이 그 문다혜 씨가 좋았대요. 도대체 무슨 수익으로 그렇게 샀는지 이제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네. 제가 그래서 그 한림읍사무소에 재산과 과도 기억해. 그 공무원 이름도 기억하는데 거기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집요하세요, 집요하세요. 그분한테 네. 딱 전화 걸어서 그 주소 주고 뭐 문다혜 씨 집이라고는 안 했죠. 거기 해당 관할 구역이니까 이 집 등록됐습니까? 그래요. 그 등록 여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등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렸네. 없어요. 그랬더니 딱 걸렸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혹여 이럴지도 몰라서 혹시 과거에 등록을 했다가 뭐 취소한 거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2005년인가부터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등록한 바가 없습니다. 빙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그때 보도를 했죠. 네. 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별장이라고 하는 그 주택은 알고 보면 또 웃기는 게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송기인 신부 소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네. 취재했어요. 정말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 문제의 그 별장이라는 그 집, 그걸 도대체 신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희한한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문재인도 아니고 문재인의 딸한테 공시지가로 그 집을 넘겨요. 그것도 진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상식적이진 일들의 않아요. 네. 연속입니다. 정말 그 집은 정말 그 집 갖고서 영화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 집이 언제 어떻게 생겼으며 그 어떻게 굴러갔고 최종적으로 결국 어떻게 지금 문다혜 씨가 이렇게 불구속 기소당하는데 그 집이 역할을 했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네. 뭐 이러한 네. 지금 문다혜 씨의 만행에 대해서도 뭐 화가 나지만 네.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어제 말입니다. 이거 저는 이게 지금 문다혜 씨 불구속이지만 그렇게 기소됐다고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 아, 그렇죠. 저는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네, 그럼요. 또 이걸 갖고 악의적으로 왜 누가 깜빵 갔는데 기뻐하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저 뭐냐 민주당은 뭐 저기 저 국민의힘 사람들 깜빵 가면 막 기뻐하고 난리치지 않나요? 그래놓고서 왜 본인들은 자기들 잘못이 명백해서 깜빵 가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저는 그 어저께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관된 범죄가 분명한 네. 이 울산시장 이 선거농단 문제. 아, 그 얘기도 좀 해야죠. 여기에 뭡니까 황운하, 송철호 이 사람들 갑자기 무죄 먹었어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어제 일입니다, 굉장히 이게. 많이 충격적이었고. 아, 정말 저는 네. 황운하 이 송철호 하니까 황송한 판결한 거야. 문재인한테 황송했나? 그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그 어제 저희가 무죄 네. 딱 나오자마자 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네. 이 울산시장 이거 무죄 나온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많아요, 지금. 예, 그 정말 얘기. 좀 힘든. 그 얘기가 많아요. 기자님이 이게 지금 오토바이. 1심이 간단하지 않아요. 징역 3년씩 했거든요. 근데 우선 그러면 일반인은요. 징역 3년 때리면요. 1심에서 바로 구속됩니다. 법정 구속이죠. 근데 뭐가 그렇게 황송해서 이 황하고 송은 구속을 안 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였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일반적으로는 다 구속돼요. 이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법원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우선 법원이 잘못했어. 네. 그래도 그나마 근데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합리적 의심이 그러니까 너는 어제 판결문이 진짜 희대의 판결문이라고 봅니다. 조희대가 아니고 진짜 희대인데 뭐냐면 뭐 의심은 가나 의심은 가나 뭐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1심에서 검찰들이 이제 잘 수사를 하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잘 이제 제출해 가지고 네. 1심 판사가 다 들어보고 증거물도 다 파악을 해보고 해서 그렇게 징역과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근데 2심은요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1심에서 제출된 거는 그냥 1심에서 그 기록된 서류만 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판사들이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2심은 뭘 하냐면 그거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예를 들어 변호인 측이 냈다든지 아니면 검사가 이것보다 형이 더 중합니다 하고 더 새로운 증거, 안 좋은 증거를 냈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변호인 쪽에서 이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뭔가 뒤집을 만한 증거나 증인이 냈느냐? 별로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데 뒤집혔어요? 그런데 없는데 도대체 오. 뒤집힌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어저께 그랬다면 판결문에 그게 나왔겠죠. 2심에서 이렇게 제출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의 증언을 보면 뭐 이런 게 지금 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물론 판결문을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제 검찰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러면 앞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아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란 얘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의심은 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살인 사건이면 피 묻은 칼 네. 그리고 칼에 지금 이 피고인의 지문 그리고 피고인의 지문이 한 곳이 아니라 적어도 한 3-4곳 이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명확한 증거. 예,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살인이라든가 아주 그 즉각적이고 직물적인 범죄나 그런 것이지 화이트 칼라 범죄란 건 되게 사기예요. 사기. 이것도 일종의 정치 사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뭐 서류를 만들고 막 억지 지시를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세상에 어떻게 피 묻은 칼이나 지문이 나온 어떤 무슨 물건을 갖고 와라 수준의 증거를 요구합니까? 그건 그렇죠. 아예 그럼 수사를 못 해요. 관련자들의 증언, 그때의 정황, 그리고 오갔던 공문,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때 실제로 이제 나온 혐의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열심히 제출해서 1심에서는 이거 상당히 죄가 되네 3년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 심리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걸 갖고는 그냥 이건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버리면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기범 천국됩니다. 사기범 조사를 하는데 사기범들이 이 정도 되면 이래야 돼요. 녹음이 다 있고 동영상으로 김기현이 죄가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 각하가 명령했으니까 가서 만들어 와 이런 그 영상 말
뭐 네. 이 정도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기도 똑같지.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저 사람 지갑 내가 빼야지. 아 그래갖고 내일 말이야 부동산을 어쩌고 하고 이게 전부 다 녹음으로 어떤 거 나오고 녹음만 해서도 안 돼. 녹음도 지금 안 되는 게 위증교사에서 나왔잖아. 녹음이 다 나왔는데도 지금 그걸로도 그쵸? 신고가 안 된대.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들이 완전히 멘붕된 거예요. 멘붕 이제. 아 근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부터 해서 왜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 계속해서 들게 되네요.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 저 김준호 대변인 왜 말 안 네. 하냐 그런데 말씀하라고 말씀 좀 많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기자님? 너무 기자님.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기가 막혀 첨언을- 말도 지금 이겁니다. 기가 막혔다.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내가 답답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답답하다, 이중적인 얘기죠, 이게 지금. 왜 이번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느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재판장이 아니고 요즘 희한한 게요. 3명이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재판장 설범식이라는 분인데 저도 네. 아는 분이 이분이 이제 충청도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저 정치색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약간 무색무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왜 이런 결정을 했나 했는데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 주심 이상주 판사라는 분이 요즘은요 재판장은 그냥 일종의 얼굴 마담이고 메인 플레이어는 주심이래요. 이걸 그렇게 만들어놨대. 그 김명수 법원장 근데 원래는 대법원장. 셋이서 합의해야 되잖아요. 셋이서 합의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이 3명 중에 제일 헤드는 재판장. 그다음에 이 좌우 쪽에 예를 들어 뭐 더 경력이 있는 사람이 네. 주심. 네. 그다음에 경력이 더 적은 사람이 부심. 그러니까 재판장, 주심, 부심인데 옛날에는 재판장이 이제 주도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김명수 대법원 이후에는 이분은 얼굴 마담이고 주심이 다 해.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재판장은 무색무취한 사람을 앉혀놔. 그리고 이 주심에다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가 여기 딱 앉아 있어. 그 주심은 잘 안 보이잖아. 네, 네. 재판장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 그 논란만 증폭될 뿐 이게 뭔가 있다 이런 의혹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보니까 이상주란 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인권법인지 우리법인지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과거 또 재판 이력이 화려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너무 재판 저 판결이 엉터리고 얼토당토 없어서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제법 거면 뒤집혀야 됩니다. 뒤집힐 이거 안 겁니다. 뒤집히면 뭐 이거 이런 저 얘기. 안 뒤집혀는요. 네. 이거 저 사법 지금 저 뭐냐 서부지법 난동 있잖아요. 네. 저는 결코 찬성하지 않고 잘못된 거지만 법원에 대한 불신이 하늘에 닿았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지금 법원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그 우리 법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2심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이것도 위헌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연 작정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헌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다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데 방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방해해서 나는 무조건 대선 후보로 돼서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셀프 사면을 하든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만 만든 법이든 대한민국에서만 처벌하든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한 대로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따라야죠. 아, 그렇죠. 본인이 제가 딱 한 마디 끼어들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도 대통령이 거의 될 수 있다고 구부등선까지 갈 수 있는 나라도 지금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하는 게 거의 허용되다시피 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네요. 그게 말이 되는 그 얘기입니까? 지점도 맞네요. 그 네. 지점도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대한민국 말씀해요.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대한민국 현행법을 따라라.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합헌 결정이 다 났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법꾸라지가 시간 끌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헌재에서도 그거 무시하고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2심 재판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가 낸 거는 이제 각하한다, 기각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2심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죠.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를 어떻게 국민의 그 유권자의 선택을 안 받아보고 법원에서 이거를 판단하냐라고 하는데 네. 세상에 대한민국 법 안 지키고 지금 혐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권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재판에 관해서 그렇게 유권자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출마를 하고 싶다면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혐의를 빨리 털어내야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걸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게 아니라 그냥 언론에 대고 그다음에 재판정에 가서 빨리 해달라. 나는 나는 무죄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으니 그렇죠. 법원이 2심, 3심, 633 법칙 말고 나는 뭐 632, 631 해서 강천호 논설께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심, 3심 그냥 그대로 가게 둬야지. 지금 본인이 꼼수인 걸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대통령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네. 빠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네. 정말. 여기다 조금만 그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럼 이런 수를 썼을까 하는 네. 거를 약간 이제 그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주진우 의원이 참 제대로 설명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당연히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 이거 내면은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사실 그 주춤했어요. 사실은 지난달부터 이제 카드 꺼내려다가 맞아요. 네. 이게 막 이제 보도가 되고 여론이 나쁘니까 아니 뭐 우리가 내지는 않았다 뭐 지금 이런 말로 했는데 안 이랬죠. 했다 뭐 네. 이제 이랬는데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다고 갔다가 결국 하고 말았는데 그럼 왜 결국 하고 말았을까? 그 본인들도 지금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 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법원이 기각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자격이 생기는지 아시죠?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오. 법원이 이제 해주는 거지만 법원이 이제 기각을 하면 그때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헌재로 달려가서 허위 사실정 공표했다고 이렇게 벌 주는 거는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헌법 소원 해주세요. 이래요. 자 그럼 소원을 제기합니다. 네. 자 소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이거 그래서 헌법 소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가처분을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는 그 사이 동결되고 가처분 되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법원이 못 하고 자기는 그 사이에 조기 대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럼 헌재가 과연 해줄 것인가? 만약에 이걸 헌재가 해준다고 하면은요, 네. 저는 폭동이 한번 진짜 크게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지금 다 동결되는 거예요. 다 동결되고 그동안은 뭐 일종의 자유의 몸이 되는 거는 다름없는 거야. 야. 말도 안 돼. 근데 이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갖고 가처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헌재 하는 짓을 보면 지난번 이진숙 것도 보지만은 불안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불안하다. 탄핵 사유가 안 되잖아. 네, 그런데 네. 4명은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게 지금 헌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한 가닥 희망을 거는 모양이지만 제가 볼 때 헌재가 요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마은혁이 재소환됩니다. 왜 마은혁이 재소환되냐? 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의 이 약간 좌파 성향 분들이 마은혁을 어떻게든 입성시키려고 지금 그냥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난리를 친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확실해진다. 지금 왜냐면 보니까 탈레반은 4명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 4명은 지금 과연 정말 지금 4대4를 탈레반이라 하셨어요. 4명은 탈레반 맞죠? 전 탈레반이라고 뭐 도대체 업무를 이틀밖에 안 본 사람에게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 법관이십니까? 탈레반이지? 탈레반. 탈레반인데 자, 탈레반이 한 명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은혁이 꼭 필요한 거 1번. 근데 그것만 필요한 이유가 아니야. 또 하나 생겼어. 바로 이 헌법 소원. 이 헌법 소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갈 자격이 박탈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죽 써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죽 써서 누구 주는 거 아니에요? 비명 주는 거죠. 죽 써서 비명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누구야?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마은혁 요분이 와가지고 뭡니까? 만약 이분 들어가서 윤통은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헌법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을 더더욱 열심히 지금 넣으려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게 같이 가고 있다. 와, 요런 논평. 네. 야, 이렇게 하나로 물 흐르듯이 정말 공감이 쫙 되는 이런 논평.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게 말이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름이 끼치는 정말 그러네요. 우리나라 무슨 법과 제도가 안고 있는 어떤 단 하나의 한 점, 그분이 한 점에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한 점에 뭐만 있어도 그냥 그걸 삐집고 들어가는 거에 정말 대단합니다. 역대급이에요. 진짜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선 방송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진짜 되게 집요하고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편물 이거, 송달 예. 안 받는 거 보세요. 하루 이틀인데. 지금 민주당의 친명 온건파들도 네. 지금 내심 걱정을 시작했대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좀 취재를 그래요? 했는데 어떤 걱정?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하니까, 친명 하다. 강경파들은 친명 강경파들도 솔직히 내심으로는 그럴 것이고 친명 온건파 이런 길로 뭐 정성원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황을. 네, 네. 아 지금 이래 갖고서 과연 정말 그냥 이재명 묻지마 이재명 이거는 좀 어대명 묻지마. 이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들이 좀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그 이른바 찐 명들은 무조건 마흔역,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헌법 소원 위에 가처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하여간 현재 탈레반들하고 뭔가 이제 뭐 작당을 하든 뭘 하든 네. 이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나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 아, 왜냐하면 너무나 속이 보이는 꼼수인데다가 지금 헌재도 이번에 크게 아마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한 게 바로 뭡니까? 이번에 알겠죠. 마흔역 2월 3일날 선고하려다가 선고 2시간 3분 앞두고 갑자기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스스로 완전히 그냥 똥볼을 찬 것을 자인했잖아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완전 거기서 사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폭주적으로 탈레반인 동시에 폭주적으로 변신했잖아요. 그래갖고 재판 딱 한 번 하고 그냥 완전히 선고 폭주하려다가 그 내부에서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브레이크 걸렸죠.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폭주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헬멧을 썼나? 그래갖고 우리가 그 와중에 헬멧도 챙기셨어요. 아니 원래 폭주족들이 헬멧 안 쓰고 하다가 또 문제 그렇죠. 생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급해도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할 건 하고 가야지.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욕먹을 거 다 알고 꼼수 드러난 거 다 알면서도 한 그 배경에는 마흔혁이 들어가면 이 꼼수가 먹힌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마흔혁 절대 헌재에 입성시키면 안 된다. 아마 계속 그런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차례 걸렸다. 기침하신 동안 첨언을 아니 하자면은 계속 할 테니까 네. 끝까지 갔어.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 유포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좀 강하게 제재를 가야 됩니다.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었는데 노원구. 그렇죠. 네. 노원구 그 상계동 이준석 의원이 이제 원래 정치를 했던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당선 안 되는 사실 험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출마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민주당 상대 후보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그냥 다 떠드는 겁니다. 뭐 저 사람 혼외자도 있고 바람 피고 돈 먹었고 뭐 했고 한 다음에 제가 그럼 그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는데 네? 제가 가서 이 말하면 나 낙선했잖아.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떨어졌잖아. 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잘못 듣고 내 기억이 왜곡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를 유죄를 주면 안 되지. 이거 비유 좋다. 나는 억울해.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에 논설님 말씀대로 헌법소원 제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럼 선거사범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그렇죠.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요 지점 괜찮다. 그다음에 당선된 다음엔 문제가 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자객공천을 하는 뭐 지역구나 이제 당이 자객공천들을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얘가 야권이나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이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 지역구에서 되게 당선 확률도 높고 탄탄하다. 근데 이 사람을 키우면 안 되고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나 공천을 한 다음에 쟤를 그냥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파멸시켜. 그렇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건드리고 거짓말해도 돼. 어차피 너 다음번에 이거 무죄 나면은 너 편한 대로 보내줄게. 이렇게 거래해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체가 무죄가 돼버려. 네. 네. 이제는 뭐 그냥 꺼리낌 없이 이게 간단해요. 거짓말로 나 뭐 하버드 나왔어요. 뭐 근데 저 사람은요 사실 고졸이라고 하는데 고졸도 못 되고 중퇴예요. 뭐 이런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그냥 이제는 그걸로는 죄 안 돼. 지금 이런 세상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 이 선거법이 간단한 법이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뭐 법적 용어가 좀 간단해요. 거짓말로 나를 띄우거나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갖고 그거에 속아서 유권자가 그런 사람한테 공직을 맡기면 그 공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거짓말장애가? 그러니까는 그 거짓말장애는 애초에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상식에 반영된 거. 이게 무슨 대한민국만 있는 법이야. 어딜 가도 다 여러 형태로 다 있지. 제가 볼 때는 그러고도 지금 저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동의합니다. 아우 네. 시원해요. 그리고 진짜 딱 와닿게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우리 진영을 떠나서 뭐 유인태 전 의원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조갑재 대표와의 뭐 이야기. 뭐 만났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이런 그 행보들도 보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개혁신당의 또 고문으로 있기도 하고 하니까 네. 또 이준석 의원은 또 캠프도 차리고 이랬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이 어느 개혁신당이 얘기해? 준석 개혁신당인가? 은하 개혁신당. 거기 당이 지금 두 당 아니야? 제가 보니까는. 네. 개혁신당 앞에 두 개 혁신당. 원, 투. 두 개 혁신당. 두 개 혁신당. 그렇죠. 저는 우선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왜 언더 73을 좋아하냐면요. 네. 솔직히 이준석 대표도 언더 73이 뭡니까? 그 사람 언더 85인가 그렇잖아요. 85. 언더 네. 8호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다도 띠 동갑 아래인데 그럼 훨씬 더 젊고 젊은 피를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짓은 구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구태하고 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지금 젊음을 대변한다 무슨 새 시대를 연다 그러는데 하는 짓이 너무나 그 구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구악을 지금 하는 것과 뭐가 다르며 그다음에 지금 본인의 트레이드가 마트가 뭡니까? 아 나는 정당하게 내가 쟁취한 당권을 윤석열이라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 만나갖고 나는 그냥 소방 맞고 며느리 쫓겨난 피해자 며느리다 한 사람이 정작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또 지금 당대표 또 아주 그냥 야멸차게 내쫓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아주 내리사랑이 됐어요. 그죠? 똑같은 짓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그래놓고서 하는 변명은 제가 보니까 뭐 몇 달 동안 참고 참았다는데 그럼 뭐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안 참아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마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아니 몇 달 참으면 조금 더 참아야지. 지금 온 국민이 이렇게 지금 이제 온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안 그래도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여야가 아프겠는데. 싸우고 지금 전쟁을 해서 미치겠는데 평소에 관심도 없던 이 당에도 그 안에서도 쪼개져서 또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짜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진짜 이 언더 73이 좀 그런 사람들도 다 일수해버리고 말입니다. 진짜 좀 제대로 언더 73이 제대로 정말 우리 국민의 변화 요구를 앞으로 떠받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받고 가고 들어가야 된다. 아유, 우리는 구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는 게 너무 깜짝 놀랐고. 시간 훅 갔죠. 자, 그럼 이거 정말 질문. 저도 드려요. 또 들었어요. 자, 우리 또 김종인 들었어. 그리고 누구냐? 아니, 전 질문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김준호 대변인의 시간. 알겠습니다. 뭐냐? 이제 우리 9분 남겨놓고요. 아니 이거 9분보다 이건 좀 더 갈까요, 이제? 뭐냐? 일단 김종인 조갑재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눴나?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대표 향후 행보 네.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짜잔. 짜잔. 질문이 두 개인데 우선은 뭐 대표께서 누구를 이렇게 만나신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신다라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알았었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을 뭐 어떤 식으로 만난다까지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께서 지금 뭐 정치 원로시죠. 이제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는다는 거는 저는 사실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그렇죠.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온 것 자체로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사실 대표 사퇴 이후에 특별히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언론의 해자가 되고 있고 대표가 어디 있냐 뭐 하고 있냐 이게 사실 언론의 토론의 대화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대표를 바라봤었을 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지점 중에 몇 가지가 뭐 대화하지 않고 독단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가 만나보면은 대화를 아주 잘하고 경청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의견을 물어보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정치 원로 그리고 국민의힘 원로분들께 다가가서 본인의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듣는 그 행위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도 지금 어제 또 공교롭게 그 기사가 3건이 한 번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툭툭툭. 네. 시간대가 다르긴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표는 이제 언젠가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다시피 본인이 해야 되는 정치, 그다음에 대표가 또 사퇴하고 나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뭐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정치인다운 정치인, 그리고 사실 대통령으로 나설 만한 정치인, 그리고 정치를 세대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언더 73을 발표하는 날 또 하필 또 겹쳤어요, 그게. 그랬네요. 그리고 기사가 또 겹쳐서 나왔고. 거기서 경계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찬물을 뿌리고 희석을 시키겠다. 뭔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이준석 의원 쪽에 아마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제가 보기엔 언더 73은 기분 안 좋지. 그런가요? 왜냐면 여기가 국민의 더 관심은 여기로 모이는데 거기서 산 고춧가루 뿌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러던 말든 여기가 관심을 쫙 받았기 때문에 기분은 거기가 안 좋지. 그죠? 근데 오히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저희는 유튜브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공교롭게 아, 그랬네. 정치 세대 교체로 이제 겹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1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중진에 가까운 정치인인데 물리적인 나이는 젊습니다만 네.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거는 정치 세대 교체, 뭐 여러 가지의 세대 교체를 본인이 퍼스트 펭귄이 돼서 앞장서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언더 73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지만 언더 73이라는 멤버들이 보면 한 약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주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럼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는 그 세대가 모여서 오. 그 목소리가 모여서 함께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요 지점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잘난 나 하나가 내가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바꿔줄게라고 하면은 좋죠. 근데 그게 전체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같은 세대지만 각기 다른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준석 의원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 73이 뭐 김준호 73 뭐 이런 게 아닌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찬호 논설께서도 저에게 이제 덕담을 해주셨듯이 네. 생각이 덕담이 아니라 비슷하고 진담. 생각이 같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주류의 세대 교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생각을 공유하면 함께 언더 73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 네. 교체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보태서 한 명 한 명 아까 그 2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 20분이 한 명 한 명이 다 진짜 똑똑하다. 요거까지도 제가 하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첨언 시키면 네. 세대 교체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되는데 맞아요. 정말 맞는 게 맞아요. 지금 김영삼, 김대중 지금이야 뭐 그때부터. 엄청난 거인으로 생각하죠. 그분들이 딱 요랬어요. 어땠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왔어요. 이분들이 40대 기술론이 맞아. 이제 40대 그 기술론. 전에 과거에 60년대까지 이제 우리 정치를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뭐 유진호라든가 또 우리 누구냐 그 바로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인 김병로 그다음에 그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진상 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네. 원래 또 옛날 민주당의 또 거목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구주류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주류를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의 기준으로는 지금 바로 우리 김준호 대변인 같이 네. 완전히 그야말로 뽀시시하고 뽀시시. 그야말로 아직 정말 그야말로 때가 안 묻은 네. 아주 젊은이들이 프레시한. 툭 튀하고 나오는 게 누구냐? 그게 김대중, 김영삼이에요. 그 사람들이 간데 이제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40대가 기술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 구주류에 있던 그 위에 정치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구상유취다.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애들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천하의 그랬네. 김대중, 김영삼한테 이것들 지금 너 아직 입에 엄마 전 냄새 아직 나는 애가 어디서 설치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그런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그때 나만 잘났어 안 그랬어요. 둘이서 우리 같이 40대다. 그러니까 김영삼 40대, 김대중 40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40대. 여기다 이철승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김대중이 이길 것 같으니까 김영삼이 인정하고 김대중의 유세를 도와줘요. 그래서 김대중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71년 대선에서 굉장히 대등한 아주 선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40대 기술을 해서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세대 교체의 요점은 뭐냐? 같은 세대 시대 정신을 공유하는 새로운 그런 개혁의 기수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돼. 그래야만 결국 김영삼, 김대중이 나왔듯이 여기서 지금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마지막 논평까지 마무리.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우리 김준호 대변인 젊지만은 네. 젖비린내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아니죠. 자식이 둘입니다. 네. 끝! 자식이 둘입니다. 네, 끝.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더 젊어 보신다고 예, 얘기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가 둘입니다. 네. 좋습니다. 언더 73에 가면은 좀 노화가 약간 좀 속도가 저하되는 것 같아. 근데 기자님은 더 이상 네. 욕심 내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 젊다. 너무 멋지고. 노욕인가? 너무... 친구 같으세요, 진짜로. 그죠? 네, 사적으로 대화해 보면 진짜 친구 그러니까요. 같으세요. 네. 너무 뭐 젊고. 그냥 또 염치 없이 받겠습니다. 오늘 그 슈퍼챗 쏘신 분들 계시니까 네. 소개해 이거 주시죠. 읽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린님께서 래퍼 강찬호님 쇼미더머니가 울고 갑니다. 기자님 화이팅. 네, 좋습니다. 오뚜기님 강 기자님 어떡하죠? 너무 좋아요. 김진호 대변인님 의리. 네. 그리고 주하님께서 언더 73 나는 무조건 73년생 어대한으로 우리 무조건 언더다 의견 주셨고요. 온니훈니님께서 와우 김준호 대변인님 반가워요. 기사에 36세라고 나와서 깜놀했어요. 나무 위키 찾아봤네요. 너무 동안이세요. 네, 애가 둘이에요. 스펙도 어마어마. 해병기 만기 전역 해병대 맞습니다. 해병대죠. 해병대 나오셨어요? 네. 이야, 역시. 그렇군요. 와, 외유 내강이네. 외유 내강이야. 그러니까요. 네, 이 아주 온화해 보이는 외모인데 군 경력은 또 그야말로 철의 사나이네요. 네, 기자님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 연예부 소식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요 방송 안 끊고 갈게요. 여러분 한 3분만 있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뵐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지 마세요.